일장 금수저의 복수. 20살 대학생이 억대 상속녀로 밝혀지면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펜트하우스에서 젊은 여성이 발코니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30층 높이의 아찔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고 여성의 손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이 급히 출동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김서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20살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김서연의 몸에는 명품 드레스가 걸쳐져 있었고 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김서연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화여대 경영학과 3학년인 김서연은 전형적인 서민층 자녀였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김서연은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김서연의 하루는 늘 바쁘고 고단했습니다. 친구들이 쇼핑을 하거나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도 김서연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서러웠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견뎠습니다. 그런 김서연에게도 유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인 박소희였습니다. 박소희는 김서연과는 정반대로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재벌가 자제였죠. 박소희는 겉으로는 김서연에게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늘 김서연을 깔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김서연과 친구로 지내는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며 은근히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소희가 김서연에게 아르바이트에 대해 묻거나 힘들다고 말할 때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박소희의 진심을 모른 채 고마워했습니다. 박소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같은 대학생이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김서연의 처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김서연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교 행정실에서 급히 연락이 온 것입니다. 중요한 방문자가 김서연을 찾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서연이 행정실로 향했을 때 그곳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이정민은 김서연을 보자마자 깊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나왔다며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한 학생에게 변호사가 찾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김서연이 뭔가 잘못했는지 걱정하자 이정민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김태연이라는 인물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태연 회장은 태연그룹의 창립자였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죠. 그런데 김태연 회장이 한 달 전에 돌아가시면서 충격적인 유언장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김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았거든요. 이정민 변호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김태연 회장이 젊은 시절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지만 가문이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첫사랑의 이름이 김영희였습니다. 김서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희는 김서연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정민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김서연의 어머니 김영희의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김서연이 김태현 회장의 친손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DNA와 김태현 회장의 DNA가 일치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민 변호사는 폭탄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태현 회장의 유언에 따라 김서연이 태영그룹 지분의 30%와 개인 재산 2천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김서연은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어제까지 아르바이트비 때문에 고민하던 자신이 갑자기 수천억 원의 상속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대기업 창업주의 숨겨진 손녀 등장, 평범한 대학생이 하루아침에 재벌 상속녀로 등등의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서연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고 사람들이 김서연을 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평범한 동급생이었던 김서연이 갑자기 재벌가 상속녀가 된 것입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박소희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깔보며 동정하던 김서연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박소희는 뉴스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우월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서연이 상속받은 재산 규모였습니다. 태연그룹의 지분 30%만으로도 시가총액이 3조 원에 달했습니다. 개인 재산까지 합치면 김서연은 하루아침에 국내 최고 수준의 부자가 된 것입니다. 박소희는 질투와 분노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김서연에게 보였던 동정 어린 시선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서연은 애초부터 자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서연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엄청난 부는 기쁘기보다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어머니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서연의 어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태연이었습니다. 김서연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김태연이 부자라는 걸 알았지만 김서연을 낳고 나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김서연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김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함께 갑작스럽게 찾아온 부에 대한 부담감이 컸습니다. 한편 태영그룹 내부에서는 김서연의 등장으로 인해 큰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기존 상속 서열에 있던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김서연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김태현 회장의 조카인 김민석은 김서연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은 그동안 태영그룹의 후계자로 여겨져 왔는데 김서연의 등장으로 그 지위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김민석은 변호사에게 삼촌이 죽기 전에 정신이 온전했는지 의심스럽다며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녀에게 이런 거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태현 회장은 생전에 정신이 온전했고 유언장도 법적 효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명확했습니다. 김서연은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며 점점 더 부담을 느꼈습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도 변했고 진짜 친구와 이익을 노리는 사람을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김서연에게 박소희가 다가왔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며 기뻐하는 척했지만 박소희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가짜 미소를 지으며 김서연에게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김서연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 출신인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김서연은 박소희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박소희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김서연이 아직도 순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김서연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김서연의 삶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준. 똑같이 박씨 성을 가진 박소희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박민준은 박소희의 부탁으로 김서연에게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박민준은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완벽한 매너를 갖춘 남자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해외 유학 경험까지 있는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박민준은 도박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 몰린 상태였습니다. 박소희는 이런 박민준을 이용해 김서연에게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박민준이 김서연을 유혹해 결혼한 다음 김서연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김서연을 제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박소희로부터 김서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미리 입수했습니다. 김서연이 자주 가는 카페, 좋아하는 음식, 취미 등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우연을 가장해 김서연에게 접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김서연이 평소처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박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김서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박민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김서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서연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깔끔하게 정리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도 박소희도 몰랐습니다. 김서연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여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2장 치밀한 유혹. 완벽하게 계획된 만남이 시작되었고 김서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함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모든 것의 진짜 목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서연이 평소처럼 홍대 근처 카페에서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테이블을 정리하며 오늘도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키 185cm의 훤칠한 체격에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그리고 명품 정장을 입은 박민준의 모습은 평범한 대학가 카페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박민준은 카운터로 천천히 걸어오며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펴봤습니다. 이미 박소희로부터 김서연의 외모와 특징을 상세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처음 보는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김서연을 발견한 박민준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예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김서연은 박민준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카페에 온 어떤 손님과도
다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어딘가 위험한 느낌도 들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박민주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김서연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라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예의상 답례하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커피를 만들어주는 동안 박민주는 계속해서 김서연을 관찰했습니다. 박소희가 말한 대로 김서연은 아직도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상속녀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 아직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이 커피를 건네면서 두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그 순간 김서연은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박민준도 의도적으로 손을 조금 더 오래 닿게 하며 김서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박민준은 커피를 마시며 김서연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인지 어떤 공부를 하는지 등 평범한 질문들이었지만 김서연은 점점 박민준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의 세련된 말투와 배려심 깊은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카페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민준은 마지막 남은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이 정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같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서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처음 본 사람과 함께 나간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박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안전한 장소에서 잠깐 이야기하자는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근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민준은 미리 준비해온 시나리오대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거짓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가 최근에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김서연은 박민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동시에 박민준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민준은 능숙하게 김서연의 마음을 읽어가며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김서연이 최근에 큰 변화를 겪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하며 김서연이 스스로 털어놓도록 유도했습니다. 김서연은 점점 박민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재벌가 상속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 달라진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준은 적절한 타이밍에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김서연의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 혼란스러울 것 같다며 자신도 어려운 시기를 겪어봐서 김서연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김서연은 박민준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김서연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였는데 박민준은 김서연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박민준의 치밀한 계산이었다는 사실을 김서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박민준은 김서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며 김서연은 오늘 밤이 꿈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준은 내일도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했고 김서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서연은 박민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민준의 매력적인 외모와 세련된 말솜씨, 그리고 자신을 이해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동시에 이런 완벽한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민주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가 박소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첫 만남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서연이 생각보다 순수하고 쉽게 마음을 여는 타입이라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소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김서연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올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박민주는 약속한 대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김서연에게 친근감을 주려고 했습니다. 김서연은 박민준을 보는 순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박민준은 김서연의 근무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서연은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어제 박민준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박민준이 데려간 곳은 강남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김서연이 평생 가보지 못했던 수준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코스 요리 한 끼가 김서연의 한 달 생활비와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김서연이 가격을 보고 당황하자 박민주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초대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터를 불러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김서연은 박민준의 여유로운 모습에 더욱 매력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박민준은 김서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관계, 친구들, 취미, 꿈 등 개인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서연은 박민준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의 질문 중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김서연의 약점이나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파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지, 가족들과는 얼마나 가깝게 지내는지, 친구들 중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이런 질문들을 단순히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민준이 자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식사가 끝날 무렵 박민준은 김서연의 손을 살짝 잡으며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서연 같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을 만난 것이 자신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너무 좋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박민주는 김서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며 내일도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당연하다며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박민준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김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서연은 룸메이트인 최유진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최유진은 김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성급한 것 같다며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빨리 빠져드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최유진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구가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운했습니다. 박민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며 최유진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민준과 김서연의 만남은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박민준은 치밀하게 계획된 데이트 코스로 김서연을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의 쇼핑,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의 티타임 등 김서연이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호화로운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박민주는 김서연에게 비싼 선물들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 100만 원이 넘는 액세서리들, 고급 화장품 세트 등이었습니다. 김서연은 박민준의 관대함에 감동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김서연이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자 박민준은 능숙하게 김서연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김서연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김서연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준의 말솜씨에 김서연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꿈 같았습니다. 동시에 박민준이 자신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좋아한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이 모르는 사이에 박민준은 김서연의 모든 일상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의 행동 패턴,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심지어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박소희가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박민준은 김서연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박민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서연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서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사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과 여행을 간다는 것이 너무 빠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박민준의 간절한 눈빛과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민준은 김서연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방은 당연히 따로 잡을 것이며 김서연이 불편하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결국 김서연은 박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민준은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마지막 단계가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장 제주도의 함정. 로맨틱한 여행이라고 믿었던 제주도에서 김서연은 박민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앞두고 김서연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박민준과 함께하는 첫 여행이 설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 최유진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서연을 말렸습니다. 아직 박민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없다며 가족이나 직업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유진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박민준은 김서연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물어봐도 해외에서 사업을 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사랑에 빠진 상태라 그런 의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박민준이 과거에 대해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상처가 있어서일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박민준은 김서연을 만나 마지막 준비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때 박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민준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를 받은 박민준은 자리를 잠깐 뜨더니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김서연은 멀리서도 박민준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말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서연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업 관련 통화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민주는 통화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다시 평소의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연과 박민주는 김포공항에서 만나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박민준이 예약한 것은 1등석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생전 처음 타보는 1등석에서 구름 위를 바라보며 꿈꾸는 듯한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박민주는 그런 김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순수한 김서연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 나온 두 사람을 고급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이런 대접이 신기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박민준이 생각보다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리무진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프라이빗 리조트였는데 숙박비만 하루에 수백만 원이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이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 김서연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민준이 예약한 것은 방 2개가 아니라 펜트하우스 스위트 1개였습니다. 침실은 하나뿐이었고 거실과 주방 그리고 넓은 발코니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김서연이 당황해서 박민준을 바라보자 박민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연인 사이인데 이제 그런 걸로 거리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워낙 넓어서 서로 불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서연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제주도까지 와버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박민준이 말한 대로 펜트하우스는 정말 넓어서 충분히 거리를 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박민준은 점심을 먹은 후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더니 김서연에게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에 해변에서 산책을 할 때도 박민주는 자꾸 김서연의 허리에 손을 두르려 하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김서연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박민주는 연인 사이에 이 정도는 당연하다며 김서연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박민주는 룸서비스로 와인과 함께 고급 코스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에게 계속해서 와인을 권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은 마셔도 된다면서 말입니다. 김서연은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서 금세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박민주는 그런 김서연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와인이 어느 정도 들어가자 박민주는 본격적으로 김서연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서 김서연 옆으로 바짝 붙어 앉더니 어깨에 팔을 두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까워져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김서연은 박민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신사적이고 배려심 깊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강압적이고 위험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김서연이 아직 이르다며 거리를 두려고 하자 박민준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김서연을 강하게 끌어안으며 거친 숨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장난치고 진짜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김서연은 박민준의 완전히 변한 모습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박민준은 가면이었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박민준을 밀어내려 하자 박민준은 더욱 거칠게 김서연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느냐고,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김서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로맨틱한 만남들, 비싼 선물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들이 모두 이 순간을 위한 투자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민주는 처음부터 김서연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김서연은 필사적으로 박민준에게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김서연보다 훨씬 힘이 셌고 김서연은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김서연은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프라이빗 리조트라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에서는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준이 진 빚의 이자가 또 늘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민준은 전화를 받으며 김서연에게서 잠깐 떨어졌습니다. 김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화장실로 뛰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유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라서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았고 메시지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화장실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박민준이 통화를 마치고 김서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부드러운 톤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김서연에게 미안하다며 자신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실수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자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더 이상 박민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박민준의 진짜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김서연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박민준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달랬지만 점점 목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김서연이 나오지 않으면 문을 부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서연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런 외딴 곳에서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고 박민준은 점점 더 위험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화장실 창문을 보았지만 너무 높아서 뛰어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박민준은 결국 참을성을 잃고 화장실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흔들릴 정도로 강하게 두드리면서 김서연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지 않으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펜트하우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혹시 리조트 직원이 온 것인가 하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리조트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고 박민준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박민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박민준에게 빚을 언제 갚을 것인지 추궁했습니다. 이미 이자가 원금의 몇 배로 불어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민준은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남자 중 한 명이 화장실 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기 숨어 있는 여자가 바로 그 재벌 상속녀냐고 말입니다. 김서연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민준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박민준은 당황하며 아직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직접 김서연을 상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서연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민준 혼자도 위험했는데 이제 더 위험한 사람들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김서연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김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유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서연이 보낸 메시지가 뒤늦게 전송된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은 조용히 전화를 받으며 상황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박민준이 김서연의 전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민준은 즉시 화장실 문을 더 세게 두드리며 전화를 끊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서연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김서연은 최유진에게 제주도 리조트 이름과 상황을 빠르게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유진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까지 도움이 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박민준과 남자들은 점점 더 조급해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박민준에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강경한 방법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서연은 화장실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나가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은 화장실 창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뛰어내리기에는 너무 높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장 진실의 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김서연이 내린 충격적인 선택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은 화장실 창문 앞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박민준과 두 남자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굴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15층 높이의 아찔한 절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화장실 문이 큰 소리와 함께 부서졌습니다. 박민준과 두 남자가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입니다. 김서연은 구석으로 몰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김서연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따뜻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돈에 대한 욕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남자 중 한 명이 김서연에게 다가가며 협박했습니다. 조용히 말을 들으면 다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서연은 공포에 떨면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김서연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왜 김서연에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입니다. 박민준은 도박으로 인해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하면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박소희와 함께 김서연을 이용해 돈을 얻으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김서연과 결혼해서 재산을 가로챌 생각이었지만 상황이 급해지면서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민준은 김서연에게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김서연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억 원 정도는 김서연에게는 큰 돈이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아직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실제 돈을 받으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남자는 박민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서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벌가 상속녀가 수십억 원을 못 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위협적으로 김서연을 압박했습니다. 김서연은 정말로 지금 당장은 그런 큰 돈을 구할 수 없다고 절규했습니다.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들과 회계사들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쓸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두 남자 중 하나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김서연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김서연의 신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의 가족은 평범한 서민이었고 그런 큰 돈을 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김서연은 울면서 정말로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박민준도 점점 초조해지고 있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었고 시간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김서연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서연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재산이 다른 친족들에게 돌아갈 텐데 박민준이 그들과 협상해서 일부를 받아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박민준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강요당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상속 포기를 해도 박민준이 원하는 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두 남자는 더욱 과격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서연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김서연의 가족이나 태영그룹에서 몸값을 지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납치는 중범죄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모든 것이 들통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김서연의 가족은 그런 큰 돈을 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박민준과 두 남자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그 틈을 노려 탈출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 밖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유진이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 지역 경찰과 함께 본토에서 특수부대까지 파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박민준과 두 남자는 급격히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섬이라는 특성상 도망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김서연을 인질로 잡고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한 이상 어떤 방법을 써도 성공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밖에서 경찰의 확성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버리고 나오라는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저항하면 강제 진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김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서 화장실에서 나와 펜트하우스 현관문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이 김서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김서연은 필사적으로 박민준을 밀어내며 현관문에 도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박민준이 김서연의 팔목을 세게 붙잡았습니다. 김서연은 박민준을 뿌리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으로 박소희가 들어온 것입니다. 박소희는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박소희는 원래 김서연을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산을 빼앗으려고만 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준이 빚쟁이들과 연결되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김서연은 박소희를 보는 순간 더욱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친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박소희의 그동안의 친절과 관심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박소희는 김서연에게 사과하며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준이 자신의 사촌이라서 도와달라고 부탁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경찰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주변이 완전히 포위되었고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박민준과 두 남자는 체포를 피할 방법을 찾느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서연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김서연은 펜트하우스 발코니로 나가더니 난간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래로는 15층 높이의 절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서연은 발코니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준도 박소희도 그리고 빚쟁이들도 모두 빈손으로 끝날 거라고 외쳤습니다. 박민준과 박소희는 급히 김서연을 말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며 김서연에게 안전한 곳으로 내려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들도 김서연의 위험한 행동을 보고 긴급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협상 전문가가 확성기를 통해 김서연을 달랬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될 테니까 안전한 곳으로 내려오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이미 모든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대한 재산, 변해버린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음모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김서연은 발코니 난간에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불행을 가져다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와 김서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김서연은 균형을 잃고 떨어지려는 순간 박민준이 필사적으로 김서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박민준 역시 난간 너머로 몸이 기울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위태롭게 난간에 매달린 채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박민준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후회의 빛이 보였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순수한 김서연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민준은 김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에 대해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김서연만은 꼭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김서연까지 죽으면 안 된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지탱하기에는 박민준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점점 손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급히 구조 작업을 진행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박민준은 자신의 손을 놓아 김서연만이라도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연은 박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박민준이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떨어지는 듯 했지만 바로 그때 경찰의 구조대가 도착해서 간발의 차이로 두 사람을 구해냈습니다. 김서연과 박민준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민준과 박소혜 그리고 두 남자는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김서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그동안의 충격을 달랬습니다. 김서연은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의 무서움과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김서연은 상속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속을 받되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주는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소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김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김서연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와 그로 인한 시련,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돈보다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